순변사 이일이 상주에서 외적과 전투 중 도망하던 즈음에 이순신은 성을 기어오르는 적을 공격할 수 있도록 성벽 위에 틈틈이 만들어진 성곽에 군사들을 배치하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명을 내려 실전 대비 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1592년 4월 22일 새벽에 적의 진입을 탐지하고자 설치된 장소의 대비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군관들을 내보냈는데 대흥로군 절갑도로, 송일성은 금오도로 갔다. 또 이경복, 송환년, 김인무는 적대를 세울 나무를 운반해 오기 위해 각기 군사 50명을 인솔해 두산도로 가게 하였고 나머지 군사들은 품방 공사를 이어하게 했다. 적대는 성문을 보호하기 위해 성문에 접근하는 적을 용이하게 공격할 수 있도록 성문 양옆으로 돌출시켜 판자를 이어붙여 만든 방어벽입니다. 부산 일대가 이미 적의 수중에 떨어졌고 상주에서 순변사 이일이 방어선을 확고히 하지 못하고 도망함으로써 외적 선봉이 한양으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이순신은 전라 자수형의 방어태세를 더 굳건히 하고 판옥선 등 전선을 정비하면서 닥쳐올 해전에도 대비함에 여념이 없던 것입니다. 전장에 임함에 있어 충무공 이순신은 언제나 이러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고 그로써 실제 전투에 임해서는 임종무태의 정신을 흔들림 없이 끝까지 발휘했던 것입니다. 삼도 순변사가 된 신립이 충주에서 외적과의談판을 앞두고 있을 때인 1592년 4월 27일 임진남 발발 2주째가 되는 날 이순신은 경상도로에 출전을 준비하면서 그에 대한 장계를 올립니다. 신 이순신, 경상도를 구원하기 위해 출전하는 일을 아뢰입니다. 4월 20일에 받아본 경상도 관찰사 김수의 공문에 의하면 적의 세력이 크게 몰아쳐 부산, 동래, 양산 등지가 이미 함락되었고 적이 기세를 몰아 북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말하기를 본도 우수사 옹균에게 모든 배를 거느리고 적선을 막도록 하였고 이미 바다로 나가라는 명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상도 여러 진해는 이미 남아있는 배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 경상우도에 급변이 생기면 전라도에서 급히 와 구원해야 함을 장계로 아뢰었으니 조정이 명령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이러한 사실을 전라도 관찰사와 병마 절도사에게도 알려 미리 상황에 대비하기를 바랍니다. 하였습니다. 적들의 기세가 너무나 맹렬해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러 여러 거진이 연이어 함락당하고 적은 내륙에까지 침범해 있습니다고 했으니 신은 지극한 안타까움과 원통함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여 감히 할 말을 찾을 수 없는 심정입니다. 신하된 자로서 마음과 힘을 다해 나라의 수치를 씻어내고자 출전하라는 조정의 명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미 관하의 장소들과 군사들에게 배를 정비하고 대기하고 있을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급히 공문을 돌려 전라도 관찰사와 병마 절도사와도 충분한 논의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제 26일에 도착한 좌보승지가 20일에 작성해 보낸 유지를 받던 서장에는 수로를 따라 적선을 공격하면 적이 후방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될 것이니 이는 매우 훌륭한 책략이다. 그렇게 경상도 순변사 이일을 내려보낼 때 이미 그러한 뜻을 말해보냈다. 장수가 나아가고 물러날 때는 반드시 기회를 잘 살펴야 하는 것이니 그래야만 이를 그르치지 않게 될 것이다. 당연히 적선이 많고 적음을 먼저 살피고 지나가는 선들 사이에 복병이 있는가를 정찰하고 탐색한 후에야 이를 도모해야 한다. 이렇게 신중을 기하는 것은 매우 훌륭한 방책이지만 만약 공격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격하지 않는다면 형세를 뒤집을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니 이는 매우 잘못된 처사가 된다. 조정은 멀리 떨어져 있어 현장을 보듯이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니 이를 이루는 것은 돈의 주장의 지위에 달려있을 뿐이다 하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또한 본도에는 이미 조정의 명을 전했으니 경상도에도 이러한 내용을 전하고 서로 논의하여 시의적절하게 조처하라는 뜻이 담긴 서장이었습니다. 출전에 관한 일은 신이 독단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에 이미 관찰사 이광, 방어사 곽영, 병마절도사 최원 등에게도 서장의 내용을 자세히 알리고 의논하였으며 경상도 순변사 이일, 경상도 관찰사 김수, 경상우도 수군절도사 옹균 등에게도 알려 경상도 내 수로의 형세와
두 도의 수군이 어느 곳에서 집결할 것인지 약속하였으며 왜 집결 장소를 그곳으로 정했는지와 적선의 많고 적음, 그리고 지금 어느 곳에 정박하여 머무르고 있는지, 더불어 여러 대응책과 기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조속히 회답할 것을 알렸습니다. 파벌을 띄워 공문을 보내 각 관하와 포구는 군사와 전투 장비들을 정성을 다해 다시 잘 갖추고 대기할 것을 이 엄중한 칙령을 받들어 지시했습니다. 침략한 왜구들은 약탈을 일삼은 지 오래되어 그 기운이 마침내 소진되고 가지고 온 전투 물자들도 반드시 고갈되어 있을 것입니다. 적은 약점을 찾아 제압해야 한다고 했으니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다만 적선이 많게는 500여 척에 이른다고 하니 우리 수군의 규모로는 더욱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며 적들에 맞서 과감하게 공격함으로써 적들이 두려움을 느껴 움츠러들게 해야 합니다. 관내의 방답, 사도, 여도, 발포, 녹도 등 다섯 진포의 전선만으로는 그 세력이 매우 외롭고 약하며 각각 분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순천, 광야, 나간, 흥양, 보성 등 오간에 있는 군사들을 계획에 따라 동원하여야 할 것인데 처음 경상도로 급히 구원하러 갈 때에는 해로를 따라가야 하니 본영 앞바다로 일제히 도착하여 재빠르게 이동해야만 합니다. 구원하러 가야 하는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지만 여러 진 가운데 보성 녹도와 같은 지역은 본영까지 이틀이나 사흘이 걸리는 먼 곳에 위치해 있어 공문을 보내 집결하게 할 경우에 그 형세가 쉽지 않아 반드시 제때에 도착하지 못할 것이기에 그곳 여러 장소들은 이달 29일까지 본영 앞바다에 도착하도록 할 것입니다. 바람의 기세와 방향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상도 순변사, 경상도 관찰사, 우도 수군 절도사에게 공문을 보내 서로가 행해야 할 바를 약속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어제 도착한 선조의 뜻이 담긴 좌부승지가 작성해 보낸 서장을 받아보고 고립 상태가 되어버린 경상도 해역으로의 출전을 명한 임금의 뜻을 받들어 시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장계를 보낸 것인데 당시 조선 수군의 주력은 남해를 공유하는 경상도, 전라도에 있었고 그 중에서도 더 많은 판옥선과 수군 병력을 경상 자도와 우도에 집중시키고 있었음에도 왜군 침략에 무력한 상태로 괴멸되어 버렸음에 경상도 관찰사 김수로부터 전라도 수군의 구원 출정을 원하는 장계를 받은 선조와 조정이 이순신에게 전장에서의 주도적인 위치가 되어 경상도로 출전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서장을 보내왔던 것입니다. 임진년 당시 조선의 교통과 통신에 많은 한계를 100번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초기에 난무하고 있던 부정확한 정보의 남발은 전장에 임해 있는 장수들은 물론 임금과 조정 대신들을 더욱 혼란에 빠뜨렸고 이러한 상황은 닥쳐오는 전란을 대비하지 않고 있던 조선의 실정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현상이기도 했습니다. 침입한 외적의 선박수와 병력 규모 역시 그것들을 마주하는 공포를 그대로 나타내는 것처럼 너무나 부풀려지기도 했고 군령이 제대로 통하지 않아 자신 잘못을 은폐하기 위한 허위보고는 일상의 일이 되기도 했습니다. 충무공이 이순신 또한 첫 출정을 앞두고 온견의 그런 거짓 보고로 인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미 전란이 발생하자마자 경상 좌수사 박홍과 경상 우수사 원균은 판홍성과 무기, 군량 등을 스스로 폐기하고 도망하기 바빴습니다. 원균은 전선 한 척에 몸을 싣고 은신하기에 결을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경상 관찰사 김수는 원균이 지휘하는 함대가 남아있는 것처럼 말했고 이순신은 출전을 앞둔 첫 장계를 띄운 직후에 다시 자부승지로부터 그러한 내용을 담은 서장을 받아 혼란에 빠져야만 했습니다. 옹긴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조정 안팎에서 그를 옹호하고 비호하는 세력이 존재했기 때문이었는데요. 먼저 첫 출전을 앞두고 결의에 가득 찬 마음으로 이순신이 작성한 장계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공문을 작성함에서 관련된 공문의 내용을 다시 언급하는 것은 잘못된 정보의 전달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순신은 장계에서 4월 20일자로 받은 경상도 관찰사 김수의 공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산 동네 양산 등지가 이미 함락되었고 본도 우수사 운견에게 모든 배를 거느리고 적선을 막도록 하였으며
이미 바다로 나가라는 명을 내렸다는 내용입니다. 옹균이 경상 우수영에 불을 지르고 판옥선 등을 불태워 바다 물속에 가라앉힌 다음 희화 장수와 군사들을 거느리고 육지로 올라가 외적에 맞서 항전했던 것도 아니었는데요. 자신은 판옥선 한 척에 몸을 싣고 수로를 따라 은신해 있었으며 휘하 장수와 군사들은 제각기 뿔뿔이 흩어져 흔적을 감춘 상태였습니다. 지휘관인 옹균의 이러한 행동은 이순신이 옥에 갇힌 후 통제사가 되어 치른 칠천량 해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돈에 빠진 휘하 군사들을 통솔해 대응책을 찾지 않고 배를 버리고 육지로 올라가 도망했으니 조선 수군은 전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경상도 관찰사가 인솔할 배와 군사가 남아있지 않은 옹균에게 모든 배를 거느리고 바다로 나가 적을 막으라는 명을 내렸다고 했으니 이순신은 조정에 올린 장계에서 경상도 여러 진해는 이미 남아있는 배가 전무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김수의 상황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알린 것입니다. 옹균이 허위 보고를 반복하고 있던 것인가? 이순신이 받은 최초 자부승지가 작성해 보낸 서장에 담긴 선조의 뜻은 이순신에게 경상도로의 출전을 명하면서 조정은 멀리 떨어져 있으니 이순신의 주도하에 경상도와 전라도 여러 장수들과 협의하여 시적절하게 일을 이룰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순신은 그의 독단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만큼 여러 장수와 출전에 관한 일을 협의하여 진행할 것임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또 출전하기에 앞서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경상도의 형세를 더욱 파악하기 위해 적선이 어느 곳에 어떤 규모로 각기 정박하고 있는지, 경상도 내 수로에 관한 상황, 직결지는 어느 곳으로 정할 것이며 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인지 등 적진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요구하면서 전장에 임하는 지휘관으로서의 신중한 자세를 잃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외적의 기세에 먼저 두려움을 느끼고 감히 대응하지 못하는 여러 장수들과는 다르게 지금쯤이면 보유한 물자가 소진되었을 것이고 피로가 쌓여 기운 또한 약해져 있을 것임을 말하면서 그 약점을 찾아 공격할 뜻임을 밝혔는데요. 자신이 통솔하는 관내 수군만으로는 적의 대규모 함대에 비해 약세인 것이 분명하지만 철저한 대비를 통해 오히려 과감한 공격으로 그 기세를 꺾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의 형세가 어떻게 바뀔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어 일정에 다소간의 차질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면서 지휘 통제가 일사불란하지 않고 보고사항을 신뢰할 수 없는 옹견동과는 공문을 통해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그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순신이 이 장계를 띄운 직후 좌부승지가 선조의 명이 담긴 처음의 서장을 보낸 3일 후 1592년 4월 23일에 새롭게 작성하여 보낸 두 번째 서장을 선장관 조명이 소지하고 전라 좌수영에 도착합니다. 선장관은 임금을 호위하고 명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무관인데요. 좌부승지가 서장을 작성한 때는 임진남 발발 10일 후입니다. 이순신은 이 서장을 받고 4월 30일에 출전을 앞둔 시점에서 두 번째 장계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부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서장 내용에 큰 혼란을 느끼고 새롭게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경상도 관찰사 김수가 옹균에게 모든 배들을 거느리고 바다로 나와 외적을 막도록 명했다고 한 잘못된 사실이 그대로 조정에도 보고되었던 것인데요. 선조 또한 옹균이 건재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에 따라 이순신에게 새로운 명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4월 27일에 선정관 조명이 받들고 온 4월 23일에 작성된 좌부승지의 서장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의 요점은 경상 우수사 옹균의 장계를 보니 각 포구의 수군을 이끌고 바다로 나가 군세를 과시하고 적을 기습 공격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니 달리 어떻게 할 도리 없이 그대는 옹균의 뒤를 따라 각 포구의 병선을 이끌고 나가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러나 조정은 천리 밖에 떨어져 있으니 만일 뜻밖의 일을 당할 때에는 이 명에 반드시 구애받지는 말도록 하라 는 것이었습니다. 이순신은 두 번째 장계의 서두에서
먼저 선조가 내린 명의 요지를 기술함으로써 어떤 내용이 서장이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조의 사태 파악이 현실을 크게 벗어나 있고 그에 따라 내린 명이 너무나 어이없는 것이기만 했는데요. 진실을 호도하고자 하는 옹균의 허위 보고에 눈앞으로 닥친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선조와 모래배들이 존재하지도 않는 귀신의 형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좌부승지의 첫 번째 서장에서 선조는 사태의 대강을 인식하고 있는 듯이 경상도를 구원하기 위한 이순신의 출정을 명했었는데요. 그러나 이번에는 옹균의 장계를 보고 꿈나라를 보고 있는 듯이 옹균의 유령함대를 뒤따라 경상도 바다로가 합세해 유령함대를 보조하라는 명을 내리고 있으니 그 명을 따르기도 따르지 않을 수도 없는 이순신으로서는 답답한 마음에 가슴을 칠 수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해산물을 채취하는 용도의 포잡선이나 병선의 보조 역할을 하는 작은 협선 등이 경상도 바닷가 어디에 몇 척이나 남아 있었을지는 기록에 남아 있지 않지만 고양이로 호랑이를 잡겠다고 하는 옹균의 허장성세는 임진난 내내 고개 숙이지 않고 활개쳤고 선조와 조정은 끝내 그것에 다시 기만당하고 이순신을 옥에 가둔 후 옹균을 통제사로 삼아 마침내는 칠천량 해전에서 다시 한번 조선 수군을 전멸시켜 나라의 숨통을 막아버리는 최악의 참사를 초래한 것입니다. 그나마 선조는 상황에 따라서는 자신이 내린 명에 속박되지 말라고 했으니 이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인지 한숨 쉴 수밖에 없는 일이었는데요. 극심한 마음앓이를 끝내고 난 이순신의 두 번째 장계는 계속 이어집니다. 시는 관내 각 관포의 장소들에게 출전할 때 본영 앞바다로 제때에 맞춰 도착할 것을 급히 통보했으며 경상우수사 옹균과 집결할 장소를 약속하였고 경상도로의 해로 상황, 적산의 많고 적음, 현재 머무르고 있는 곳 등 대책을 세워야 하는 여러 사항에 대한 회답을 조속히 보낼 것을 통보하였다는 것은 이전의 장계에서 이미 보고하였습니다. 이달 4월 29일에 도착한 경상우수사 옹균이 회답한 공문에 의하면 적선 500여 척이 부산, 김해, 양산강, 명지도 등지에 정박하고 육지로 올라가 주변 각 관포의 거의 모든 병영과 수용을 거침없이 차지하여 봉화도 사라졌다고 하니 지극히 온통하고 분할 따름입니다. 그의 경상우도의 수군을 선발해 적선을 추격하여 10척을 불태워 없앴지만 날마다 적병이 늘어나 그 기세가 더욱 성대해져 적은 많고 아군은 적으니 상대할 수가 없어서 경상우수용 동안 이미 함락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상우도와 전라좌도가 합세하여 적선을 공격하면 상륙해 있는 왜적들이 후방을 염려하게 될 것이므로 전라좌도의 군선을 남김없이 거느리고 와 당포 앞바다로 나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옹균은 조정에도 경상우도의 수군 전력이 건재하고 있는 듯이 전했던 것처럼 이순신에게도 마찬가지로 구원을 청하는 것이 아닌 양도의 수군이 합세해 적을 공격하자고 하는 자신이 먼저 깃발을 세우고 이순신의 힘을 합쳐 뒤를 따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경상우도의 본영인 우수영이 적에게 함락된 상태인데도 우수영의 주장인 옹균은 버젓이 살아남아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수군 세력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처럼 깃발을 흔들면서 전라좌도의 수군을 끌어들여 자신 잘못을 은폐하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적선을 추격해 10척을 불살랐다고 했지만 당시의 일을 기록한 어느 곳에서도 그러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무슨 일이라도 만들어 어떻게 해서든지 궁금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자신의 숙명처럼 삼았던 옹균이 왜적의 발끝에 무참히 짓밟히고 있던 상황에서 적선 10척을 불사르는 경천 동지할 군공을 세우고도 조정에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 불가한 일로 옹균의 성격적 자질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한 단면이 되고 있습니다. 이순신은 이어 장계에서 전라자도 수군의 부대 편성에 대해 보고합니다. 전라자도 수군 중위장이나 방닥첨사 이순신을 좌부장의 나간군수 신우, 전부장의 흥양현감 배응래, 중부장의 광양현감 어영당, 유군장의 발포 대리장수인 영군관 훈련봉사 나대용, 우부장의 보성군수 김덕광, 후부장의
녹도만호 정운, 좌척후장의 여도공간 김인용, 우척후장의 사도첨사 김환, 한후장의 영군관 급제 최대성, 참퇴장의 영군관 급제 배응로, 돌격장의 영군관 이연양을 각각 임명하여 각기 수행해야 할 임무를 분명하게 지시했습니다. 선봉장은 우수사 원경과 약속할 때 경상우도의 변장으로 세울 것이며 본영은 시내 우호인 이문구를 유진장으로 임명하고 방답, 사도, 여도, 녹도, 발포 등의 전라자도, 오포에는 시내 군관 중에 영맹함과 지략을 지닌 장수로 뽑아 그 할 바에 대해 엄중히 지시하여 임시지휘관으로 보냈습니다. 전라자도 수군의 본대를 이끌 중의장으로 방다첨사 이순신을 임명했는데요. 전부장, 좌부장, 우부장, 중부장, 후부장은 각각 전방과 좌익, 우익, 중앙, 후방을 담당하는 장수이고 유군장은 진해 후방에 있다가 본격적인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나가 적을 교란하거나 대열이 흐트러진 적을 추격하는 유군을 담당한 장수이며 좌척후장, 우척후장은 항해 시에 대열의 좌측과 우측의 적 동태를 살피는 정찰병을 지휘하는 책임을 맡았고 한후장은 후방에서의 적 공격을 차단하는 임무를, 참퇴장은 전투에서 도망하는 군사를 저지하고 참수하는 임무를, 돌격장은 적진으로 돌격하는 부대의 지휘를 맡은 장수입니다. 변장은 첨사, 만호, 공관을 일컫는 말로 선봉장을 경상우도의 변장으로 세우려 하는 것은 아무래도 경상우도 관내의 해로와 해류 및 지형 등을 더욱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영군과 급제는 무과히 급제한 사람으로 군영에 속한 군관이고 우후 이문구가 유진장으로 본영에 남아 이순신이 자리를 비운 전라 자수영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순신은 영맹함과 지략을 겸비한 정운을 후부장으로 삼아 함대의 후방을 책임지게 했는데요. 함대의 후방은 적의 공격 방향에 따라서 언제나 최전방으로 변화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임진단 내내 이순신과 함께 조선의 운명을 되살리는 데 있어 지대한 공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중 이순신보다 2년 먼저 태어난 정운은 무과히 급제하여 관직 진출에 있어서도 선배였습니다. 강직한 성품의 정운은 이순신이 그랬던 것처럼 무관생활이 순탄하지는 않았는데요. 이순신은 영역과 지략을 겸비하고 강직한 성품의 정운을 항상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적진의 심장부를 공격한 부산포 해전에서 안타깝게도 화포의 위력을 가진 외적의 대구경 조총에 맞아 전사하는데요. 이순신은 정운의 죽음을 매우 마음 아파했고 정운의 영전에 제문을 지어 올리며 그 슬픔을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장수들과 전라 자수군 주병력을 모두 이끌고 경상도로 출전하며 전라자도 관내 오간 오포에는 최소한의 수비병력만 낳게 되었고 만약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에는 출전군보다 더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관내에 잔류하게 된 장수와 군사들의 책임 또한 막중한 것이었습니다. 출전하는 군사들의 가족이 모두 전라자도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태였으니 집을 비우고 떠나야 하는 장수와 군사들의 마음은 더욱 무겁기만 했을 것인데 이순신은 현실과 동떨어진 안일한 자세로 상황을 인식할 능력이 없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선조와 조정의 무능한 지시에 수동적으로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는 다른 상황 인식과 판단하에 고립무원의 지경으로 향하는 굳은 결의로 출사표를 작성한 것입니다.